100세 시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은퇴를 앞둔 이들은 이 말이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늘어난 노후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더뎌졌고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곳은 극히 드문데 일부 정부 지원 일자리를 제외하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창업이나 고위험 투자에 비트코인,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거나 힘든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아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노후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 보셨나요? 국민연금에 따르면 은퇴 후 1인이 한 달 동안 적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최소 약 15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당 약 5억 5,4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약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빨라지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충분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13억 원은 준비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우리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00원이던 칼국수가 이제는 1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과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일수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돈에 얽매이지 말고 즐기며 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비 습관과 상황이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재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고 병들며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은퇴 후 60대, 70대에 겪는 비참한 노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 5년 전부터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지출 습관입니다. 이런 지출 습관을 미리 알고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한다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부모들이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큰 도둑, 작은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 손녀는 좀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 자체가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돈이 있으니 자식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 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하면 부모로서 실패한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희생을 보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녀에게 속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도 아픈 일입니다. 주변을 보면 자식 사업 자금으로 가진 것을 다 내줬다가 빈손이 된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자식에게는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던 친구들도 자녀의 간절한 부탁과 눈물에 결국 마음을 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일지라도 모든 것을 들어주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없는 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 중 하나로 한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 후 남은 자금을 두고 아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지만 남편의 긴 투병 생활로 재정적인 여유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단독주택 한 채와 약간의 통장 잔고가 전부였죠. 그러던 중 아들이 집을 상속받고 싶다고 요청해왔고 할머니는 결국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으로 약 8억 원을 받은 후 두 자녀에게 각각 2억 원을 나눠주고 남은 돈으로 새로 빌라를 매수해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빌라 매수를 반대하며 빌라 대신 전세로 들어가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대로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자칫 양측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지원하다 보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줄 것이냐의 선택 문제일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는 자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뿌리 뽑아 도와주다가 자칫 나중에 오히려 자식의 발목을 잡게 되어 원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자립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경제적 독립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동창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5월과 6월에만 경조사비로 무려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국에 계열사를 둔 기업의 임원으로 여러 지역에서 날아오는 경조사 연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았으니 무시하기도 어렵고 지방의 경우 참석은 못하더라도 부조금은 보내야 하니 부담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부조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니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대학생인 남매 둘을 둔 가장으로서 이렇게 매번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과연 나중에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가는 돈이니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30만 원 정도는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동안 가족 경조사에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며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사회적 관계로 인한 경조사비 지출은 상부상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부조금 액수를 줄이고 성의를 담는 선에서만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히 어설프게 넣었다가는 돈도 쓰고 욕도 먹겠지. 차라리 품앗이 집에 세금 낸다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부조금이라는 관습은 본래 이웃이나 친척들이 함께 힘을 모아 큰 일을 도우며 부담을 나누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조사는 이런 의미를 잃고 단순한 현금 거래와 눈도장 찍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 부조금을 받는 키오스크가 설치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문화가 되었죠. 현대 경조사는 돈을 주고받는 교환 행위로 변질되었으며 그 규칙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 받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고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조사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경조사비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로 부조금을 냈던 대상들은 정작 은퇴 후에 자신이 경조사를 알렸을 때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기 쉽습니다. 경조사 소식이 마치 청구서처럼 느껴지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조사 문화는 오랜 세월 이어진 관습이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은퇴자는 수년간의 투자와도 같았던 경조사비 지출을 아깝게 생각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자신의 가족 행사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있었던 딸의 결혼식에서는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친척과 친구 등 30명 내외의 지인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노후의 경조사비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내 가족 행사에서부터 경조사비를 줄이고 간소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를 대하다가는 금전적인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보내고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의 투자에 손을 대었다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한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며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은퇴 후 첫 3에서 5년 동안은 여행을 다니고 옛 친구들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나가는 등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돈 자랑이나 돈 냄새를 풍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율하며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한두 번 만난 사람으로부터 카더라, 시계 투자 정보를 듣게 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대면하며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광주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회사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회사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5에서 2%를 지급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2달간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왔지만 돌연 지급이 중단되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을 돌며 기술 설명회를 열어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 투자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유도하며 다단계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0여 명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70대와 80대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피해 규모는 진행 중인 고소장들을 포함해 총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2억 원을 투자했던 60대 김모 씨는 노후 생활비를 벌어주겠다는 말에 넘어갔다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노인도 많았고 그제야 이들이 노년층만을 노린 사기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에는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또 다른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디지털 문맹인 노년층을 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노후를 약속하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철저히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투자 제안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현재의 자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챙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영양제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 의문을 품으셨나요? 흔히 50대쯤 되면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더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만큼 실제로 많은 분이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하루를 약과 영양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던 부모님께서도 고혈압 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어느새 진통제까지 추가로 드시고 있습니다. 물론 약과 영양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방송에서는 특정 성분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정의원 노년기내과 교수님께서는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특정 성분을 외부에서
영양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그 성분을 자발적으로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하루에 복용하는 영양제가 한 주먹에 달했습니다. 맹신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커지는 육체적 통증과 체력 저하를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습관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광고는 우리의 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듭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약보다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과 단순히 식욕을 줄이는 보조제가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심장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모든 약은 한쪽에서는 유익함을 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째, 요양비와 의료비의 부담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이 짧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래 사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며 요양비와 의료비가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는 근육관리와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로 50세 이후부터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씩 감소한다고 하니 이제는 근육을 키우기보다 현재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감각으로 무작정 걷거나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올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 강화와 함께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의 지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 체력 백세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가까운 체력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노후 자금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보다 젊어졌다는 말을 들어도 고령이 되면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며 건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후 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이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었더라도 인내심과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면 언젠가 삶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는다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일어서서 다시 나아가면 삶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겠지만
그 길 위에는 분명히 행복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오늘날,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비 줄이기. 식비 절약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쇼핑 전에 냉장고를 점검해 중복 구매를 피하세요. 쇼핑 목록을 작성해 두고 쇼핑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제한하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도 광열비 절약. 절수 샤워 헤드와 절수 프레임 같은 제품을 사용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에어컨처럼 소비 전력이 큰 전자제품은 자동 운전 모드를 활용하거나 자주 켜고 끄는 일을 피하세요. 셋째, 고정비 점검. 고령 가구는 보험료와 통신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하며 유선 전화를 해지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자동차 처분. 자동차 유지비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 연기.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금을 연기해 수령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수령하면 약 42%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 조달. 일본에서 리버스 모기지로 불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유사합니다.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이자는 월 단위로 상환하며 원금은 사망 후 주택 매각으로 상환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일곱째, 건강 수명 늘리기. 유료비와 간병비는 노후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운동, 하루 70g의 채소 섭취, 금연 등 간단한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상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를 공유드렸습니다. 황금비두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